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진행하는 김갑수입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 만나면 우리 흔히 듣는 얘기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소설로 쓴다면 아마 책 10권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기구한 사연, 사건들 이게 모든 문학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사건들도요. 그 양상이 천태만상 아닙니까? 오늘 감상할 작품은요. 좀 험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해공갈단, 이들의 이 범죄 행각을 모티브로 삼은 김지우 씨의 단편소설 D-Day 전날 이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작가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으로 밀려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독자에게 어떤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 우선 작품 감상에 앞서서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책들 신간 안내 들으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작가 김진명이 오랜만에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랜덤하우스 중앙발간의 첩보소설 제3의 시나리오인데요. 이라크 전쟁, 주한미군 감축 및 이전 등 급변하는 정세를 바탕으로 긴박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작가의 스타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아내 엘리너 루즈벨트의 이야기 헬로우 미세스 루즈벨트가 크림슨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유엔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그녀에게 대공황기의 10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를 엮은 책으로 척박한 시기 청소년들의 감성이 따뜻하게 전해오는 책입니다. 미 뉴욕대학 로버트 코원 교수가 편자했습니다. 소설가 성석재의 소설 재미나는 인생이 도서출판 강에서 나왔습니다. 97년에 나온 초판에서 8편을 덜어내고 19편을 새로 추가해 나온 개정판으로 작가는 길어야 원고지 10장을 넘지 않는 짧은 분량의 소설을 통해 우리 인생의 희비극적 단면을 촌철살인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적 농담의 정수들만 모은 한국의 우원이 현암사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훈이 담긴 우스갯소리를 우리 조상들은 우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혹은 선비들의 붓끝을 통해 전승된 한국의 우화들을 한자리에 모은 책입니다. 네, 신간 안내 받으셨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편소설 D-Day 전날의 작가 김지우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간단히 양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63년 전주 출생으로 전북대 국문과를 나오셨습니다. 2000년에 단편소설 눈길로 제3회 창비 신인소설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했고요. 그 외에 여러 작품들 발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빠진 거 없습니까? 네. 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인터뷰상에서 제가 본 건데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 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배고픔에 허덕이며 차마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살아있으면 오히려 힘겨운 소수자들 그들에게 눈길이 간다. 어떻습니까? 김주우 씨 이런 소외받는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쓰는 게 작가가 받을 여러 가지 대중들의 시선으로 봐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앞으로 창작집 발간을 앞두고서 문단의 선배들께서 이렇게 쓰면은 작품집이 잘 안 팔릴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어떤 작가로서 유불리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문단의 주류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작가가 그 사회적인 그 구조적인 모순 또는 제도적인 모순에 의해서
비주류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는 소외계층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그리고 변방인들, 주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네. 작가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가 긍정과 주류의 말을 한다는 것은 작가로서의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작품을 감상하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주문학의 본복이라고 할 만한 작품입니다. D-Day 전날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이야! 빨리 튀어나가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야, 내려줄 같다. 내려줄 가서. 아이고, 틀려. 연습은 실전처럼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에이. 영감의 디데이를 하루 앞둔 오늘 아침, 우리는 부쩍 짜증이 났다. 황영감의 솜씨가 도시 예전 같질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영감하는 걸로 봐서는 차려준 밥상도 못 받아 먹을 판이다. 운전사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오른쪽 다리를 바퀴 앞에다 슬쩍 밀어놓고 절묘하게 나둥그러지던 예전 솜씨는 온데간데도 없었다. 번번이 기막힌 찬스를 놓치고 한 발 앞서 뛰어들거나 어물쩡거리다 뒤미쳐 밀어넣는 시기였다. 한낮 바람잡이에 불과한 나조차도 지극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당에 영감과 한 꾸러미에 엮여 밤낮 없이 돌아가는 칠범씨야 애가 탈 노릇일 것이다. 아이고, 연습부터 이렇게 파장이 나는 판에 실전에 닥쳐서 어떻게 잘할 수 있겠소? 예, 맞아요. 교통사고를 위장한 자해공갈이라는 게 눈을 부릅뜨고 긴장해도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이거 참... 그것을 구경하면서 쥐꾀에 넘어가는 수가 있단 게 그러네. 우리 모두가 수감 차고 끌려갈 수도 있단 말이오. 에휴, 그 씨발 한판 버려놓은 일도 협상이 잘 안 돼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아유, 날씨는 뜨겁고 미치겠네. 말이 쉬워 꾀병 환자 노릇이지 이 더운 여름날에 사지육신 멀쩡한 사내들이 더는 못할 짓이었다. 이래저래 우리는 지치고 맥이 풀려버렸다. 우리가 뱀 허물벗듯 아무렇게나 풀어놓은 붕대들이 밝은 햇살 아래 걸레 조각처럼 널브러져 있어 궁상맞기가 더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예? 그참에도 칠범씨만이 여태 미련을 못 버리고 제 성질껏 영감을 다그치며 막판 연습에 매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저만치 물러나서 굿이나 봅시다. 그러자고. 나와 경범씨는 황영감과 칠범씨를 피해 멀찌감치 비켜섰다. 자, 보행자 시로 들어왔고 우회전차가 저만치서 달려온다. 서울을 지나고 파리바게트 지나서 공연을 대리점 앞으로 저 죽을 줄 모르고 달려온다. 영감 뛰어들 치려고 2m, 1m 횡단보도 정지서 없기. 운전사 급정가했다. 영감 뛰어들고 오른쪽 다리 다 갖다 대고. 아이고 죽겠네. 죽가서.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영감은 길바닥에 털퍼덕 누워버렸다. 요번에는 어째 또 그 모양이다요. 뭐 땡시 그러고 벌러던 나자빠서 버리자 이 말이요. 아이고 참말로 이거 혼자 보기 아깝구만. 그러고 내 활개 지고 뻗어있은 게 뭐 같은 줄 아요? 꼭 깨꿀딱 하고 숨 넘어가는 깨어납지 않소? 영감이 생각해도 우습소? 어째구요. 이 장사 한두 번 해보요? 하늘이 또 와이리고 촌 같지 않고 오실라면 이거. 아이고 노망들랑갑소. 그 내동 잘하던 짓도 못하고 어쩌거나 이제 가고 싶은데도 다 갔소. 말이라도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잘해야죠. 거기가 그렇게 쉽게 가지는데요 어디? 칠범씨가 내쳐 놀리고 들자 영감은 표정마저 뚱해졌다. 곁에서 그냥 보자니 장난 반 웃음의 소리 반으로 붙인 불이 자칫 노한 바람을 탈 기세였다.
하는 수 없이 내가 칠범 씨를 역성들며 영감을 말리고 나섰다. 아이, 칠범 씨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 아이, 그 연세에 노망이라니요. 아니, 내도 그거 서운한 거야 아니고. 아씨가 뭔데, 간다, 못간다 하나 말이야. 아따, 영감 승리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노박났다 하지. 사람 말기도 못하고. 자, 우리 모두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러고 저러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그럽시다. 안 그래도 나 하도 떠들어댔지, 이 목구멍이 다 크르크르든 참여. 남자나 강 대표. 불좀 줘보시. 날씨 참 덥구만. 정말 덥다. 우리는 한적한 그늘을 찾아 신축 건물 공사장 뒤편에 아무렇게나 퍼져 앉았다. 바람 한 줄기 일지 않았다. 아침부터 맹렬한 기세로 더위가 몰려들고 있었다. 우리는 담배조차 기신기신 꺼내서 부쳐 물었다. 그리고는 노스고라던 습성대로 각자 요령껏 알아서 눕거나 기대거나 했다. 어느덧 거리는 출근하는 차량들로 분변하고 있었다. 나는 저쪽 밭에 가서려면 나저 거름 좀 주고 갔어. 영감이 바지춤을 움켜쥐고 자기 키보다 훨씬 후리후리한 옥수수밭 사이로 스며들어갔다. 칠범 씨는 한동안 도로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저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중에 한 놈인데 애네 놈이 그릴지 몰라도 다멘치로 재수 없는 놈 한 놈. 칠범 씨도 왕년에 저렇게 아침 일찍 차 몰고 다니면서 벌어먹고 안 살았소? 아따, 그 묵은 얘기는 하들 맙시다. 당신들도 다 살아봤잖소. 세상은 말이오, 어? 저기 바로 저런 놈이 잘 사는다는 말이오. 저런 놈이라니? 어떤 놈? 저기 얀차 같은 놈 말이오. 우리는 일제히 윗몸을 일으켜 칠범 씨가 가리키는 저런 놈을 바라봤다. 주행 신호를 받고 서서히 움직이는 차량들 틈새로 중형 승용차 한 대가 갑작스레 2개 차선을 걸쳐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통에 나머지 2개 차선 차량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쭉 밀려 있었다. 여기저기서 급하게 울려대는 경적 소리가 사뭇 요란해도 아랑곳 없이 바로 그 저런 놈은 기필코 후진과 직진을 반복하더니 이윽고 제 갈 길로 불이 나게 달려가 버렸다.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저기? 야, 내일 아침에 꼭 저런 차나 한 대 걸려야 할 텐데. 넷이서 아주 작사를 내버리게. 그러려면은 형씨 둘이서 망을 아주 단단히 봐줘야 쓰겠소. 그럽시다 까짓거. 망 보는 게 어렵겠소? 그렇지. 그런데 이나저나 이 영감님 사정 봐주려다가 까딱하면 우리 모두 출초상 날까봐 겁나는데요. 이미 우리가 엮어놓은 일도 있는데. 그 출초상이야 나겠지만은 영감이 어찌 예전만 못 얻는 사시죠. 아이고, 아직 하루 더 남았은 게 두고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칠범 씨의 얼굴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영감일이라면 무조건 영감 역성부터 들고 보는 칠범 씨인지라 말을 꺼낸 사람도 중간에서 그 둘을 지켜보는 나도 서로 간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경범 씨가 무슨 말인가를 덧붙이려다 칠범 씨가 하루만 더 지켜보자고 얘기 가닥을 추스르자 그냥 마는 것 같았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모두의 판단이기도 했다. 그런데 오줌 들어간 영감은 놈의 치매박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구만. 영감은 빈터에 가꿔진 생판 남의 채마밭일지라도 푸성기들마다 실하게 살이 차고 성긋벙긋 넘실대는 게 오지고 조합에는 모양이었다. 그 꼴을 가만히 놔두고 볼 칠범 씨가 아니었다. 영감님, 담배도 안 태우고 여기서 뭐하요? 삐쳤어? 삐치긴 그냥 내려와 삐치니. 그러다 조합의 사람이 그리는 거지. 너네 그 좋아봤자 배나 아프지 좋을 게 무엇있다요. 내 고향이 평안남도 평양시 선교리 98번지. 거기서 보통강 근처 남새바다니 가서. 그요? 그래서
시방 고향 생각하요? 그러는 것만. 에따. 그 잠깐 쳐다보세요, 영감. 고향 생각나는 것만. 그러면 돌아가서 뭐. 뭐가 서로 무슨. 두만한 그 두만강 건너가 버리면 그 말이지. 안 그요? 별다른 생각도 없이 멍청이 앉아있다. 불쑥 칠범씨가 뒷짐지우듯 동의를 구해오자 영감은 당혹스러워했다. 뭐라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말처럼 쉬니까 어디. 어려울 건 또 뭐다요? 돈만 있으면 되지. 돈 갖고 안 되는 일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쇼. 지금 세상은 돈 있으면 귀신도 부리는 세상이다 이 말이오. 그 말은 딱 맞소.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은 없지. 커보쇼. 이 사람들도 다 맞다지 않소. 근게로 요참에 한번 잘 해야 안 쓰겠소. 제발 그 때로치처럼 나자빠지지 말고. 너도 걱정 말라고 좀. 내 지금은 열애배도 막상 시작하면 그도 잘 할 거야. 그래. 퍽도 속도 편하요. 시방 걱정 안 하게 생겼소. 그보다도 말이야. 이 자매 그도 내래도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 그건 나중에 일고. 연불보다 제밥이라더니 영감이 꼭 그 짝이요. 우리 어쩔 거요?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 말까? 칠범이 우리 쪽을 돌아봤다. 그러나 경범씨와 나는 즉답을 못하고 망설였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리 적절하거나 내키지 않는 제안이었다. 이젠 출근 차량들로 거리는 번잡해진 데다 오가는 사람들의 이목 또한 조심스러웠다. 영감 깜냥에 우리 둘의 눈치가 석연치 않았는지 영감이 먼저 탈탈 털고 나섰다. 나는 걱정 말래도 이러는구만. 내라고서 신천 가면 안경채도 자꾸 좀. 그 시방 영감 하는 꼴을 봐서는 딱 잡혀갈 감이니까 안 구요. 잡혀갈 테면 아예 말아야지요. 망이라 보는 우린 그야말로 찬조 출연이지. 몇 푼이나 얻어먹는다고 잡혀갈 짓을 해요, 그래. 경범씨. 영감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리 좋다는 게 뭐요? 사실은 나도 경범씨와 내내 같은 생각이었지만 섣불리 의중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대신 조심스레 병실로의 귀가를 재촉했다. 우선 병실부터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새 그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 눈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인사는 생긴 것도 꼭 쥐새끼처럼 생겨갖고 그냥 어땀새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고 야다니까. 참, 한들로 어쩌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자자, 풀어놨던 붕대들도 다시 감고 채비들 합시다. 그럼. 서둘러 채비를 마친 우리는 다시 팔병신, 허리병신이 되어 2달 전에 50만 원씩에 사들인 헌털뱅이 차 2대에 분승했다. 우리는 분주한 아침 거리를 벗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이 사무장님께서 이 웬일로? 뭔 일로다가? 텅 빈 병실을 허수아비처럼 지키고 앉았다가 우리를 맞은 건 뜻밖에도 병원 사무장이었다. 아침부터 누구한테 된통 당하기라도 했는지 그는 잔뜩 부하가 치밀어 있었다. 느낌이 심상치가 않았다. 아무래도 보상과 직원이 급습을 한 게 아닌가 싶어졌다. 그런데 사무장님이 무땀시 이러고 아침부터 경복궁 굶지기가 되셨다요? 몰라서 물어요? 왜 그렇게 병실을 비우는 거예요? 한바탕 그냥 대지랄을 하고 갔다고요. 손 나이롱 환자들 아니냐고. 어떤 놈이 그래요? 우리가 나이롱 환자라고. 나이롱 환자가 이 무더운 여름날 이 허리 수술 받고 깁스까지 한답니까 이거? 아침 운동 쪼까 하고 왔더니 글쎄 뭔 사단이 벌어진겨? 아침 기분 더럽구만. 우리 사 아프니까 아프다고 있고 입원하려니까 입원했고 수술을 하려니까 했을 뿐인데 뭔 잡소리여? 우리야 알죠. 그러니까 병실을 비우더라도 한낮에
잠깐씩만 비우란 말이에요. 아, 그것도 까치 새끼들 마냥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이 많은 분도 계시는데 까치 새끼 뭐 어쩌고 했던 말은 취소할게요. 같이 운동을 하고 왔단 게고요.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쉽게 낫는다고 원장 선생이 안 그럽디요? 아주 까놓고 말하면 답답스럽기도 하고 사무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셔. 벌써 2달째인데 일도 못하고 뭔 재미가 있겠어? 그래도 조심하는 게 낫지. 걔네들이 나이롱 환자를 한두 번 겪어봤겠어요? 걔네들은 척하면 삼천리라니까. 통밥 풀리는 데는 선출하고. 입원하던 날이 내가 안 그럽니까? 합의가 될 때까지는 시도 때도 없이 들락칠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나중에 우리 병원까지 덤터기 쓰는 일은 없도록 해주셔야지. 생각해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수술까지 해주셨는데. 그만 식사들 하세요. 사무장님, 잠깐. 저 식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응? 뭐 병원밥이 가다밥보다야 100배는 낫지만은, 그야 너의 살이 섞였을 때 얘기고, 너의 살이 안 섞이고 풀밭에서 뒹굴라니까 영 뱅탕입니다. 그 사모님께 허구한 날 멸치대가리만 진상 말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어쩌고 하는 저 12지 국의살 중에서 다는 말고 몇 개씩만 돌려가면서 보시 쪼까 하라고 하셔? 고기 반찬이 그렇게 없어요? 말을 한번 해야겠네. 역시 자해교통사고 칠범인 칠범씨가 이 병원에 단골로 드나들면서 병원밥 납품하는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사무장 안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칠범씨의 이름은 강형만이다. 전라도 어디에서 개인 택시 운전을 했다고 한다. 그 개인 택시 면허라는 것이 말이요? 이 무사고 운전에다가 장기 근무 연수에 따라서 내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는 게 그 구청이나 시청 소속 직원들 중에서 퇴직을 하고 나오는 놈들이 바로 그놈들이요. 앱는 돈 억지로 맹글어서 밀어넣고 그냥 개탈 순서 기다리듯이 그냥 이제나 저제나 하고 목을 빼고 있었는데 뻔뻔히 그놈들 때문에 밀려나는 것이오. 설상 가상으로다가 그냥 뜬금없이 전쟁 터지기 그냥 IMF라는 것이 터져버리니까 한정없이 더 뒤로 밀려나버렸지. 할 수 없이 시골 사시는 노무를 졸라서 농사짓고 살던 상답돈 열바지 팔고 거기다 사치를 얹어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사버렸지? 그런지 그냥 어느 날 좁아 터진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차를 돌려갖고 나오려고 하다가 시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어린 애기를 치부렸단게.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해버렸다. 칠범씨에게 IMF는 그렇게 지랄맞게 왔고 빚만 잔뜩 짊어진 채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 부산 등지를 떠돌다가 마침내는 동전 한 입 없는 노숙자가 됐고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노숙을 하다가 영감을 만나게 됐다. 얼금뱅이 마냥 얼굴이 얼거있는 영감은 전쟁통의 미군기의 평양신의 폭격으로 아버지를 잃고 형제들과는 뿔뿔이 흩어져 단독으로 월남한 이산가족이었다. 그 폭격에도 어머니는 기독적으로 다 살아났더랬는데 지금야가 조세상으로 가셨을 거고 원산으로 시집간 그 누님 2분 하고 또 인민군으로 소집돼간 형님 1분이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남쪽에 와서 겪은 고생이라고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 그저 언젠가 통일만 되면은 북으로 돌아갈 생각으로다가도 여기 이남에서는 땅 한 떼기 안 사고 솔라면 꼬집시게 현금만 모았대서. 그런데 자, 이 한밤중에
갑자기 내가 살던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가지고 설람에 다 타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IMF에 앞서 떠돌인 노숙자가 된 영감은 그 뒤로 달려오는 차에 기술적으로 몸을 부딪혀 돈을 갈취하는 이들과 연결돼서 푼돈 몇 푼에 몸을 내던지는 늑스구레한 자해 공갈단원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왔다고 한다. 오다가다 만난 여자와 어찌어찌해서 살림도 차리고 아들도 하나 두었나 본데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아들 얘기만 나오면 일절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추측컨대 아들이 번듯하게 성장하지는 못한 듯 싶다. 경범 씨와 나는 그들을 우연히 만났다. 서울역 부근 남영동에서 숙명여대로 꺾어지는 지하차도 건널목 앞에서였다. 그날 나는 비도 내리고 날도 일찍 저물었던 탓에 일찌감치 노숙장소인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날이 굳어서인지 오가는 행인도 드물고 평소보다 차도 헐렁헐렁해서 거리가 한산했다. 그런데 영감님이 치였네. 실로 순식간의 일이었다. 영감 하나가 급하게 우회전하는 차에 부딪혀 풀썩 쓰러지는 것이었다. 영감은 신음소리도 못 내고 빗길에 나부라졌다. 아무래도 다리 하나가 차바퀴 밑에 깔린 듯했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운전자가 황망히 뛰어나오고 도로에서 사내 하나가 병력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마구 엇질러 건너왔다. 고급 승용차인 에쿠스에서 내린 운전자는 뜻밖에도 스포츠형 머리에 작업복 차림인 청년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반넋이 나간 듯한 선에는 부질없이 영감을 둘러엎지도 차에 태우지도 못한 채 괜찮느냐는 소리만 연발했다. 야! 신호도 안 보여!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오! 그 분명히 보행자 신호등이 푸른색이었지? 확실히 해두자고!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노인네가 차에 치여서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저 사람들 저기 서서 지금 잘못 가리자는 거야 뭐야? 운전자야 워낙 경황이 없어 그렇다 쳐도 영감의 동행으로 여겨지는 사내마저 영감을 재빨리 병원으로 데려갈 생각은 않고 거칠고 조급하게 운전자만 다그쳐대고 있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멀뚱하게 서서 구경만 할 게 아니라 나라도 나서서 일의 순서를 바로잡아줘야겠다 싶을 때 멋모르고 지나가던 행인 중에 하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러다가 사람 잡겠나? 누가 빨리 택시 좀 잡아와요. 할아버지가 숨쉬어! 숨쉬어! 시체처럼 나부라져 있던 영감은 밭은 숨을 토해내며 살며시 눈을 떴고 순간 구경꾼들이 죽지는 않았다고 뜬모를 박수를 쳤다. 청년은 울고 있었다. 푸슬푸슬 울고 있었다. 영감이 청년을 찬찬히 올려다봤다. 그때 난데없이 청년의 작업복 안에서 휴대폰이 발광을 했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대기도 전에 핏발서린 목소리가 마구잡이로 터져나왔다. 너 이 새끼! 차 빨리 안 가져와! 5분 이내로 안 가져오면 널 대줄 줄 알아! 알았어 이 새끼야! 청년이 빗물에 흥건히 젖은 팔뚝으로 눈가를 훔쳤다. 비에 찰싹 달라붙은 면 티셔츠 상의 뒤판에 새겨진 글자 한영 카센터. 그제서야 우리는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청년은 수리를 맡겼던 손님의 차를 갖다주는 중에 사고가 난 것이었다. 구경꾼들이 혀를 찼다. 내가 청년이라도 뛰다 죽을 노릇일 것이었다. 그런데 벼랑간 영감이 누구의 부축도 없이 불쑥 상처를 일으켰다. 야, 청년. 내가 저 별일 없어, 야. 그러고 죽지 말고 저 날래 가보라마. 안 할래. 할아버지, 그래도 어떻게 그냥... 안 내려도 나 별 딴소리 안 나가서.
아유, 여기 있는 분들이 내래 증인이 되지면 되지. 이 영감이 영감 바로 앞에 서 있던 경범 씨와 나를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다. 졸지에 그날 현장 증인으로 그들을 만난 것이었다. 그리고 영감을 쫓아 그날로 남산 힐튼 호텔 아래 한 평짜리 쪽방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그러나 경범 씨와 내가 그들의 정체를 온전히 안 것은 그 뒤로도 열흘인가 더 지나서였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단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목숨보다 귀한 돈을 사는 자해 공갈단이었다. 남대문 시장 순댓국집에서 그날로 4인 1조를 이룬 우리는 칠범 씨의 진두지휘 아래 곧바로 교통상해 사고를 위장한 도합 2억짜리 보험 사기 작업에 착수했다. 사업이 성공했을 때 우리는 각자 5천만 원씩을 나눠 갖는다는 조건이었다. 5천만 원만 손에 쥔다면 빚 절반을 갚고 나머지를 갖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택시를 몰아볼 수 있을 것이구만. 5천만 원이 생기면은 코스닥에 등록되기도 전에 부도가 나버린 사업체를 어떻게든 다시 살려서 경제사범으로 부정수표 단속법에 쫓기는 신세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야. 금연기관에서 명퇴를 당한 뒤 퇴직금과 집을 저당 잡혀서 경험 없이 사업 벌였다가 실패했지만 5천만 원이 수중에 들어온다면 식당 종업원으로 외가로 뿔뿔이 흩어진 식구들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5천만 원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용처를 밝히지 않는 황영감에게조차도 간절히 소망에 맞지 않는 너무도 절박하고 가슴 저리는 액수였다. 우리는 즉각 면허가 없는 영감과 면허가 취소된 칠범씨 대신에 나와 경범씨 명의로 노후된 중고차 2대를 헐값에 사들였다. 그리고 자동차 딜러를 통해 소개받은 보험 모집인을 통해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 사기극을 은폐하기 위해서 과거에 직업이 확실했던 경범씨와 나를 집중적으로 피보험자로 정하는 위장수를 썼다. 그리고 한 달에 80만 원이나 납입해야 하는 보험 납입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9건에 이르는 자잘한 교통사고를 저질렀으며 단 한 건도 실패하지 않았다. 9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갈수록 의기충천해졌다. 최초 보험 납입일로부터 2달이 지난 6월 6일. 자, 계획대로 오늘 거사를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오늘은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이니까 평일에 비해서 보험금이 2배로 뛰는 날이에요. 자, 이쪽 주택가 삼거리가 황금길목이요. 일방통인 줄 모르고 역주행해서 들어오는 차를 넣어자는 거요. 그러다고도 역주행하는 차가 일방통행 표지판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쪽 골목에서 거기서 치고 나와서 받아 버리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다들 차에 타요. 예, 그래야. 운전은 경범씨가 하고 영감님은 조수석에 앉고 나는 뒷좌석에 앉고. 참, 형씨는 도로 맞은편 짝에서 막 보고 있다가 역주행하는 차가 삼거리에 딱 도착하면은 손을 펑쩍 올리시오. 그리고 일이 터지고 나서 우왕좌왕할 때 재빨리 달려와서 슬쩍 뒷좌석에 올라타라고요. 원래부터 타고 있던 일행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좋습니다. 한낮을 비켜난 시간, 드디어 나는 자가용 한 대가 저만치서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다. 가슴이 펄떡펄떡 뛰었다. 그래,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이제 표지판 발견했지? 후진으로 빠져나가긴 어려울 거야. 자, 지금이야. 나는 번쩍 팔을 치켜들었다. 우리 편 승용차에 급시동이 걸렸다. 그리고 우리 편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우리는 사전 각본대로 팔병신, 다리병신, 허리병신이 됐다. 사고에 비해 부상이 워낙 경미했으나 정형외과 사무장의 눈치 빠른 협조에 의해서 우리는 째고 꿰매고 섬유붕대로 휘갑치는 공사를 거쳐 소기의 목적을 무사히 달성했다. 그러나 2억 원의 보험금을 위해 무려 12개의 보험사와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었다.
점심을 먹고 한숨씩 낮잠을 자고 난 우리는 해가 설풋이 기울기를 기다려 차풀이 우거진 공지로 차를 몰고 나갔다. 영감과 다시 한번 손을 맞춰보기 위해서였다. 영감이 이번 일을 성사시키려는 데에는 영감 나름의 깊은 속내가 따로 있는 듯했다. 영감의 마지막 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이 아닐까라고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감의 깊은 속내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남쪽에 하나 있다는 아들 얘기만은 한사코 입을 열지 않는 까닭이었다. 다만 뭔지는 몰라도 너무도 애절하고 간절하다는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영감을 모른 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자, 우회전차 들어온다. 그려 1m, 2m. 횡단보도 정지선의 급정거, 영감 뛰어들고. 아이고, 내려쭉 가서. 에헤이, 이게 마지막 연습인데 그 병 들어다가. 어메, 우리 영감이 어떻게 되고 있어? 아이고, 길바닥에 누우시니까 참 편안하구나, 야. 내 집 저런 거 따숩기도 하고 말이야. 아따, 죽어버린 줄 알았어. 그 사람 좀 애지간히 놀래키죠. 아따, 연습은 개떡같이 하면서 무엇이가 편안하다고. 길바닥이야 불볕이 달궈졌으니까 응당 따뜻할 밖에 더 있겠어. 그렇게 들고 저 장성처럼 솟뛰들 말고 한번 누들 봐라. 누구 못 보는 사람도 없지 않겠어. 내일 일은 내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도에 맞으시려면 누들 보라니까 이런다. 얼마나 편안한 줄 아니? 아직 길바닥이 뭐가 편하다고 요렇게는 보채 쌌는지 모르겠구만. 어디? 어떠? 요거 한정하는 건 맨키로 따뜻하기는 하구만. 한번 누워도 볼까? 정말 편할란가? 정말로 편하기는 편하구만. 하늘도 베고 좋다. 아따, 하늘이 저렇게 생겼고 구름도 저렇게 생겼고. 우리도 어디 한번 누워봅시다. 그럴까? 버서들. 예, 좋네요. 경범씨도 줬어? 예, 좋은데요. 하늘도 보이고. 발색도 길바닥에 쪼면 안 되지. 아따, 이제. 좋다고 꼬신 사람이 누군데 그런디야? 슬며슬며 눈이 감기려 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말 잠속으로 솔솔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잠속으로 빠져든 줄 알았던 영감이 느닷없이 뚱딴지 같은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내래 말이야. 아들놈 앞으로도 생명보험 하나 넣어둔 거 있는데 나 죽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말이야. 그랬어? 잘했어. 내래 한 가지 부탁 좀 하자, 야. 내일 말이야. 오늘처럼 따위다 엉성하게 굴거든 말이야. 누가 네 곁에 있었다가 아무도 모르고 설득을 조금 밀어뜨리지 않고서, 응? 우리는 그냥 심상하게 흘려들었다. 영감이 난데없이 부탁이라고까지 하는 통에 뭔가 하고 귀를 기울이기는 했으나 웃자고 하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영감 말소리에 깜빡 졸았다 깼다를 반복하고 있던 찰나이기도 했다. 야따, 안 그래도 그렇다며. 걱정 마쇼. 혼자는 겁부터 나는 모양이구만. 칠범 씨의 심통 어린 대꾸조차 건성으로 흘려들으며 우리는 다시금 잠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영감 혼자서 궁시렁대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리다 말다 했다. 길바닥이 참 편안하고만 그래. 내내 돌아갈 자리라서 그런데 말이야. 뱃속이 부글거린다는 핑계로 영감이 저녁밥을 걸렀다. 며칠이나 갈지는 몰라도 아침에 칠범 씨가 병원 사무장에게 너울가지 좋게 넌덕을 떤 보람이 있어 바닥고기며 육고기도 상에 오르고 밥 반찬이 제법 쏠쏠해도 영감은 화장실이나 들락거리며 배나 쓸고 다닐 뿐이었다.
끼니만큼은 고르지 않고 악착같이 챙겨먹던 양반인데 하다시 참말로 걱정이네. 이거 설사가 난 거 아닌가? 이제 칠범 씨가 한번 따라가 보지 그래요. 따라가 봤는데 용변 보는 소리도 안 나요. 안 나고 물 내리는 소리도 안 나고 그 이상하다란 말이오. 참. 그러고 화장실에 웬 못 보던 몽둥이가 있던데 사무장에 갖다 놨을까? 근데 그 양반이 뭘 할 짓이 없어서. 큰일 났어. 경보 씨 왜 그래요? 뭔 일이요? 저기 1층 안내 데스크에서 9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9시 뉴스가 무엇이 어쨌다고? 9시 뉴스를 보던 경범 씨가 경악할 만도 했다. 친인척을 포함한 5인조 보험사기단 적발이라는 자막과 함께 점퍼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허리를 납신 구부린 사내들 셋과 여자들 둘이 텔레비전 화면에 클로즈업되는 찰나 비명을 지르고 달려온 것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하나를 감쪽같이 해치우지 못하고. 평정을 되찾은 칠범 씨가 혀를 찼다. 놀라긴 되게 놀랐는지 얼굴색이 노래진 경범 씨가 신용으로만 걸쳐주었던 12개 붕대를 차근하게 되감기 시작했다. 칠범 씨도 헐렁하게 두르고 있던 섬유 붕대를 꼼꼼하게 되짚어 감더니 배부른 임산부 마냥 허리를 손으로 받치고 괜히 병실 복도를 어정어정했다. 칠범 씨, 나 좀 잠깐 보자니? 예. 영감이 정말 다리 병신이기라도 한 양 다리를 질질 끌며 칠범 씨 곁으로 다가가더니 얼른 그의 팔을 낚아채가지고 화장실 뒤편 베란다로 갔다. 난데없는 영감의 행동에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별일이야 있겠는가 싶어 나 역시 허리에 대충 감아뒀던 붕대를 풀어 다시 칭칭 감기 시작했다. 그런데 소리를 죽인다고 죽인 칠범 씨가 기겁이라도 한 듯 느닷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화장실 베란다에서 무엇들 하는 거야? 나는 서둘러 붕대 매듭을 짓고 화장실로 스며들었다. 글쎄. 세상에. 뭐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다요? 괜찮다고 해주기 이런다. 내래 본래 운팔잡이야. 남들처럼 어른팔잡이가 아니래도 그러니. 어른팔 하나 병신된들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그래도 너 딱 감고 단매에 한 번만 쳐달란데도 기러는만. 내래 말이야. 내일 죽지도 병신도 못 되면 어떻게 들어갔니? 그래도 그렇지. 그 짓을 어떻게 하냔 말이오. 영감 잊어본 게 참 독한 양반이오. 안 그러면 말이야. 그놈의 자식을 내래 어떻게 하겠어? 내일 모레면 출감인데 말이야. 혹시 뭔 말씀이다요? 그러면 아드님이 시방 교도소에 있어? 그저 담배 가지고 나온 거 있니? 예. 그래.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둘이 담배 한 대씩을 피워무는지 조용해졌다. 이윽고 담배 한 대참 정도의 여유가 생긴 칠범 씨가 영감을 설득하는 소리가 났다. 그래도 어떻게 몽둥이로 내칠 수 있단 말이오. 내일 잘하면 되지. 일이 안 도와주면 내일 정말 그 길바닥에서 죽어버리가서. 뭐요? 그러면 그럴 생각으로 연습도 그렇고 개판을 친 거다요? 돌았구만 돌았어. 영감이 돈에 눈이 멀어 돌았어. 난 안 드는 걸로 얼라요. 그럼 들어갑시다. 야야 칠범이 자네 기름은 내려서 내일 죽는 길밖에 없어. 야 이봐라 칠범이 내 말 좀 더 들어보라. 내래 저 죽는 걸 보가서 야 날 좀 도와달라. 야 이봐라 칠범이. 네, 지금까지 출연 강구한, 김진동, 김익택, 김태웅, 윤동기, 홍진욱, 이광수, 곽윤상,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지우 씨의 단편소설 D-Day 전날 감상하셨습니다. 자리에 김지우 선생 나와 계십니다.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나오는 귀절인데요. 목숨을 저당 잡혀서 목숨보다 더 귀한 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 대화 속에 이렇게 섞여 나와서 그런지 말이에요. 좀 무시무시한 이런 뭐 자해공갈단 이런 사람들이 외지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게 곁에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사업 구상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요. 이 작품 통해서 김주 씨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그럴까? 작품만으로 딱 다가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작중 인물들한테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 작품을 통해 가지고서 작중 인물의 입으로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제도적인 모순에 의해서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처절한 삶에 대해서 네. 사회에서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 얘기 계속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지요. 사회계층, 소외계층에 관한 작품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표가 될 것이고 예. 제 관심사는 이들에게서 결코 멀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이 담당해야 될 몫을 사회 전반의 문제였다가 다시 인간의 좁은 내면 세계로 왔었는데 좀 긴 안목으로 보시는 것 같군요. 네, 저는 개인의 어떤 지극히 사변적인 그 내면 성찰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부분도 일정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요. 예. 타자화되지 못하고 단독자의 개념으로서만 자기 성찰에 들어가 있는 사소설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네. 그분들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형식미학적인 장점들을 갖고 계시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우선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후대가 살아갈 사회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위한 그런 문학을 하고 싶습니다. 글쎄 여러 경향의 작가들이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작품집이 곧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작품집은 창작가 비평사에서 등단한 뒤로 첫 창작집이 나오고요. 네.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오늘 감상한 디데이 전날도 같이 섞여 있고요. 네. 기대가 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주의 문학, 리얼리즘 문학은 마치 이제 지나간 유물처럼 취급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고집스럽게 이 길을 몰고 나가는 그런 작가의 한 모습을 오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작가로서의 가능성 기대하면서 쭉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단편소설 디데이 전날 함께 감상하고요. 또 이 작품의 작가 김주 선생 모시고 작품에 얽힌 저변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극본 이상락, 기술 이흥규, 연출의 김호상이었습니다.